네, 오늘 이슈 진단은 중국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중국 증시 여전히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 동향과 주요 이슈들 차근차근 풀어보고요. 또 우리 시장에 필요한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이번 주 특히 중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나 이슈들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호재와 악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요. 아무래도 29개 기업의 5조 원 규모의 비유통지원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 4월 5일이죠. 청명절을 전후해서는 중국에서도 800여 개 기업의 IPO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주시장에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인대 끝난 다음에 25개 부처에서 세부 정책안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통신과 TV, 인터넷을 하나로 묶는 상망 융합 계획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요. 450조 원의 그 부채를 갖고 있는 철도부의 그 개혁의 일환으로 철도 운임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중국과 관련된 환경 오염 방지 대책, 그리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개혁 조치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하이와 춘칭시에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부동산세가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축 자재라든지 부동산, 내구재 쪽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에 관련된 호재와 악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 부분 이번 달에 발표된 그 PMI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 전달 사실은 너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력 생산량을 봐도 그렇고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규제책 나오면서 도시화 정책도 묻히는 분위기고요. 1분기 이후에 중국에 조금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2분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는 본격적인 소비 대중화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작년 11월에 2020년까지 경제 규모나 국민 소득을 2배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는 경우하고 중국에서 월급이 2만 위에서 4만 위엔 되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이 기본적인 욕구가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는 가처분 소득 증가가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변화가 아주 무척 큰데요.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불만, 그리고 입은 것과 내구재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만큼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 때문에 화장품이라든지 스마트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크게 지금 올라갔었는데요. 중국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정도로 충분한 생산 능력과 세계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업종이 전자회로기파인 PCB 쪽이고요. 또 중소부 지역에 진출하는 섬유나 패션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최근에 올랐던 아웃도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서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중국 관련된 뉴스 많이 보다 보면 중국에서 그 가족계획 정책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꾸준히 써왔는데 여기에 대한 폐지나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해졌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가구 1자녀 정책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이럴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 그럴까 영향력이 있을지도 함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작년부터 5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숫자로 가면은 2030년대에는 납세자하고 연금 수령자가 2대1 비율로 하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생률이 0.7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2015년에는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2026년도에는 출생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실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준다는 것은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제엔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앞으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8% 성장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세계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그 물류 유통과 관련된 해운 회사들도 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한자녀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매년 출생아 수가 1,100만인데요. 추가로 300만에서 400만 정도가 더 태어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용품뿐만 아니라 부인용품, 유아용 식품, 의류, 화장품, 문화, 전자제품, 학습지, 승용차 시장까지 아주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인구 정책이 바뀌면 향후 사회 보장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 선호 현상도 좀 수그러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남자 5명 중에 1명이 결혼할 수 없는 그 성비 균형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지참금으로 집이라든지 자가용을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집값도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인구가 크게 주는 건 문제가 좀 될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가구 1자녀 정책을 좀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그게 뭐 맞는 기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도시화 정책이나 산업 구조를 좀 조정하는 부분에서 자본시장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궁금하고요. 또 향후 중국 시장의 어떤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국 대기업은 지금 한 수천 개 정도에 달하고요. 국유기업은 16만 개, 법인 기업만 지금 1천만 개가 달한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신규 대출을 지금까지 충족을 시켜왔는데 이제는 경제 규모가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 성장을 추진하고 또 문화나 이노베이션, 삼농 문제와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현대 서비스 분야의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앞으로 증권거래소, 특히 창업한 시장이라든지 중소판 시장, 그리고 장외거래 시장, 국제판 시장과 같은 다양한 증권 시장을 지금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IPO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도 필요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엔젤 펀드, 벤처 투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 자금의 유치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개방도 좀 불가피하게 됩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직접 금융 시장인 그 자본 시장에서 그 자금 조달 비율을 현재 11%에서 2015년까지는 15%까지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공급 물량 확대가 아마 중국 증시의 그 중국 경제 발전에도 증시를 가로막는 최대의 그 화두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 크게 반등하기에는 좀 가로막힌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중국에 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진단해 봤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